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결정에 여야는 일제히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해 옹색한 특검 고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공세를 펼쳤습니다. 뉴스엔 특별기획 2020년 신년 특집 대담. 오늘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함께 새 상임위 현안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인 긴장 속에 정부가 미국이 요청해온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여야는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야당 일부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군 단독으로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적 퇴치 임무를 위해 아덴만에 가 있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0%가 지나는 길목으로 우리 원유 수송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한 목소리로 국민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은 물론 작전 수행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국익을 최대한 고려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국회 비준 동의 문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국회 동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바른미래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안규배 국회 국방위원장과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아덴만 일대에 있는 청해부대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인 가칭 미래한국당이 오늘 대구와 부산 등에서 창당대회를 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옹색한 특검 고집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비례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건 국민을 얕잡아보는 눈속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민의 왜곡, 표심 강탈이라고 주장하는 건 진실과 정반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민의 지지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선거 특권과 오기 정치를 그만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어떤 말로 표현을 해도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은 옹색한 특권 고집에 불과할 뿐입니다. 국민을 얕잡아보고 또 눈속임으로 만드는 위성정당의 앞길에 오직 유권자의 거대한 심판만이 있을 뿐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공정성 문제 제기 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김혜영 최고위원이 문희상 국회의장 지역구 세습 논란을 비판한 데 이어 오늘은 이원욱 원내수석 부대표가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혹시 우리 스스로가 귀를 닫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경청 능력이 부족인 거 아닌가. 설 이후에 이루어질 그 국회 운영에 있어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된 그런 국회 운영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인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민주당의 자성론이 설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과 관련해서 검찰이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국당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친문 핵심 그룹이 감찰 사건에 개입한 게 뚜렷하다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상가집 소동을 두고는 여야 공방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살펴보면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에 친문 세력이 개입한 게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자신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을 공중 분해시키려 한다며 거듭 비판했습니다.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자기 편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추한 모습이 공소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당은 조 전 장관의 무혐의 처리를 주장한 심재철 반부패 부장에 대해 정치 검사라고 비판하면서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갓집에서 심 부장에게 일선 검사들이 항의한 사태를 두고 상갓집 추태라고 규정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압박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은폐하는 것이 추태입니까? 아니면 범죄를 은폐하려는 검사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하는 것이 추태입니까? 법무장관의 법의식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하지만 민주당은 상갓집 항명 사건을 두고 공직 기강의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선임 연구관이 직속 상관에게 반말로 항의한 것은 스스로 자숙해야 할 일이라며 거듭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정부가 검찰 인사를 통해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고발까지 예고한 가운데 조만간 발표될 2차 검찰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안철수 전 의원 간 어색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중도 정치를 실현하겠다며 총선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안 전 의원은 여전히 바른미래당 복귀를 공식화하지 않은 가운데 정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정계 복귀한 안철수 전 의원이 각계 전문가들을 만나며 의견 청취에 나섰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안 전 의원은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비판하며 참여연대를 떠난 김경률 전 공동집행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안 전 의원은 김 전 위원장의 용기 있는 행동에 만나보고 싶었다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의원은 또 자신의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손학규 대표 등과 만나겠다면서도 명확한 답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반면 손 대표는 안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위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 대표는 거대 양당의 무한 대결을 끝내고 중도 실용 정치로 민생을 살리겠다는 안 전 의원의 뜻과 바른미래당의 뜻이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손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안철수계 의원들은 안 전 의원을 적극 돕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손 대표는 안 전 의원의 안착을 위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도 대표직 사퇴와 관련해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중도 실용 정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시킬 방법을 놓고는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정이 야권발 정계 개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20% 이상 득표와 다수의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와 정치가 바뀌고 나라가 바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는 것은 양당 체제를 종식하고 다원적 정당 체제를 향해 나가는 첫걸음입니다. 정의당의 의석수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심 대표는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세대교체와 특권정치 교체, 다원적 민주주의 실현, 그린 뉴딜 등 4대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슈 분석 김희연, 김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각 당의 공천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총선 분위기도 무르게 가는데요. 김희연 기자. 네. 민주당은 어제부터 공천 심사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예.
네, 민주당은 역대급 세대 교체를 통한 미래 비전 제시를 목표로 삼으면서 어제부터 공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역대급 세대 교체라는 말 때문에 이 공천 심사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이 촉각이 곤두서 있는데요. 특이하네요. 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네, 그만큼 세대 교체를 많이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부터 오는 28일까지 총선 후보를 공모하고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는 서류 심사를, 다음 달 7일부터 10일까지는 면접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공천 심사 결과에 따라 경선 지역 개수, 또 전략 지역에 대한 단수 공천이냐 경선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다음 달 5일부터 본격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앞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속한 현역 의원들은 모두 22명으로 알려졌고 공천 심사에서 20%의 감점을 받게 되는데요. 공관위가 오늘 공개 방법과 이의 제기 기간에 대한 논의에 나섰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결론이 났는데요. 하위 20% 명단을 오는 28일 비공개 개별 통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통보가 이뤄지고 나면 이틀간 이의 제기 기간이 주어지는데 아마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명단이 밝혀질 걸로. 명절 끝나고 바로 받겠군요. 그러니까. 네, 그러고 나면 이 과정에서 명단이 밝혀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근데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이게 하위 20% 명단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공천 심사나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향후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그렇겠군요. 김세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도 김영우 위원장을 선임을 하면서 공천 작업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조만간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 김영우 공천관리위원장이 설 연휴 전에 공관위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공관위 구성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최고위가 월, 수, 금요일에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내일 공관위 구성이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관위가 출범하게 되면 공천과 경선 룰 마련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공천 심사 과정에 착수하게 될 텐데요. 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이 대거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앞서 공천기획단은 현역 의원 3분의 1 컷오프를 시작해서 50%를 교체하겠다고 선언했었죠. 이에 대해 김 위원장도 국민여망에 부응하는 게 정치인의 숙명이고 이번에는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서 인적 쇄신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김 위원장은 경선 룰과 관련해선 정치 신인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100% 국민투표에 맡기는 완전 국민 경선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두고 당내에선 현역 컷오프까지 있는데 국민 경선제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보수 통합 이후 공천관리위원회 역시 재정비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추후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통합이 또 이제 변수로 남아 있군요. 여야 간의 지금 인재 영입 경쟁도 지금 치열한 것 같습니다. 김희영 기자, 오늘 민주당은 방위 사업 쪽 관련, 그다음에 한국당은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들 각각 영입 인재로 발표를 했죠. 네, 여야 모두 오늘 또 새로운 인재를 영입했습니다. 민주당은 11번째, 한국당은 6번째 인재 영입인데요. 먼저 민주당은 최기일 건국대 산업대학원 교수를 영입했습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최초로 방위사업학 박사 학위를 땄고 방산비리 근절과 방위사업 혁신 체계를 연구해온 방위사업 전문가입니다. 최 교수의 입당 포부 잠시 들어보시죠. 저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방산 비리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투명한 방위사업 시스템을 법과 제도로 확립하겠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6번째 인사로 외교안보 전문가인 신범철 박사를 영입했습니다. 신 박사는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국 국방연구원에서 북한 문제를 비롯해 외교안보 분야를 연구했고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 정책자문위원, 박근혜 정부 때 외교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신 박사는 북한선언 강제 북송 조치, 금강산 개별관광 추진 등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치의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불가역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핵이라는 암덩어리를 놔두고 자꾸 진통제만 맞으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야는 추가로 인재 영입을 예고하고 있어서 앞으로 인재 영입 경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야권 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 보수 진영의 통합 논의도 궁금한데요. 김세정 기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보수 야권에서 잠시 주춤했던 통합 논의가 이 설 연휴를 앞두고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네. 새보수당이 제안했던 양당 간 협의체 구성에 한국당이 화답하면서 통합 논의의 불씨가 다시 살아난 건데요. 예. 아무래도 이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연휴 이전에 어느 정도 보수 통합의 큰 그림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명절 밥상머리 이슈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더 속도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수 통합 논의는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당대당 통합 협의체와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이 투 트랙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통합 협의체가 오늘 공식 출범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래서 오늘부터 당대당 협의체가 정식 출범합니다. 양당의 통합 과정이 혁신통합, 이기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양당의 통합협의체에서 개별 정당 간 협의가 이뤄진다면 보수 정당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혁통위에서는 전체적인 통합 논의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혁통위는 이달 말까지는 잠정적으로 모든 정당과 세력, 개인을 통합하고 다음 달 중순쯤에는 가칭 추진이나 준비율에 발족해서 총선을 본격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혁통위는 이르면 내일 구체적인 통합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혁통위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양당 간 협의체도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설 연휴 전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의 회동이 추진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이 두 사람의 만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혁신통합추진위원회는 그러니까 이제 신당, 창당, 추진이나 준비가 발족이 되면 자연스럽게 좀 해소가 되겠군요. 네, 김희영 기자, 오늘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이 오늘 제주도청을 찾아서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공개 러브콜을 보냈다고요. 네, 박 위원장이 직접 제주도까지 간 걸 보면 그만큼 이제 통합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는데요. 이 박 위원장의 혁신은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메시지를 갖고 국민에게 접근하는 것이라며 원희룡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의 러브콜에 원희룡 지사 고민해 보겠다면서 즉답은 피했지만 합류 가능성은 열어둔 것 같습니다. 박 위원장은 설 명절 전에 결정해달라고 원희룡 지사에게 요청했는데요. 대권 잠룡으로 불리는 원 지사가 통합신당에 참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방송의 김희현, 김세정 기자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내에서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데 대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우한 폐렴에 대한 초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철저한 방역을 비롯해 빈틈없는 보건 안전 대책을 당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제 파탄을 막는 유일한 해법은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정반대라고 지적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문 정권 출범 후 3년도 안 돼 중산층과 서민 경제는 파탄났다며 국민이 무능하고 독선적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는 4월 통신사와 케이블 TV 간의 통합법인이 처음 출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무너지고 특히 지역 방송사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런지 한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T브로드 인수합병을 사전 동의한 데 이어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종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르면 4월 합병법인을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방송사, 특히 지방방송사에겐 커다란 위협이 될 거라고 우려합니다. 강력한 통신사업자들이 기존 방송사업자와의 프로그램 사용료, 재전송료 협상 등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형성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통신사업자의 과점 체제가 결국에는 방송시장에도 지배력을 전이시키지 않겠느냐. 협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지역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IPTV와의 실질적인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파급 효과에 따라 지역 방송이 담당해온 공공성, 지역성의 가치가 훼손될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업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여론 다양성이라든지 문화 다양성 이런 것들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통신사가 지역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분담금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한 목소리로 제안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는 법제도적인 것들이 분명히 만들어져야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는 자국 콘텐츠를 살리기 위해 글로벌 OTT 사업자에게 콘텐츠 지원금을 출자하는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라며 통신사에게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지역 콘텐츠 진흥 분담금 역시 문제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측 관계자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지역 방송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다만 지역 콘텐츠 진흥 분담금에 대해선 법리적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경제난 속에 자영업자와 청년들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유수당의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임채영 기자입니다. 먼저 자영업자들은 경기 침체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유수당 지급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급여, 저희 직원들의 급여를 주면서 보면은 말일날 정산을 하면은 제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이 진짜 어떨 때는 직원의 급여보다가 아닌 아르바이트의 급여보다도 훨씬 더 적은 금액을 가져갈 때가 많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오히려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었다고 토로합니다. 평균적으로 주 8시간에서 10시간을 이렇게 나눠서 뽑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받는 돈은 얼마냐? 30만 원이에요. 주말에 30만 원밖에 자리가 없는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공청회에 참가한 자영업자와 청년은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업종과 규모별로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아르바이트 자리를 늘리자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자영업자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서 높은 선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아르바이트생들도 조금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조금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도 아르바이트생들이 오히려 청년들이 조금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밖에 정부가 자영업자가 폐업했을 경우 철거 비용 지원보다는 재도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우선이라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주유수당 지급 등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친기업적으로 시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쳐야만 이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잘 굴러가면서 성장할 수 있다. 국회 방송 임채연입니다. 국회 각종 공식 문서에 사용되고 있는 국회 관인의 교체가 추진됩니다. 국회는 지난 1963년 이후 50여 년간 사용해온 한글 전서체 관인을 대신해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새로운 관인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회 관인은 글자의 획을 임의로 늘리거나 구부린 전서체를 사용하고 있어 글자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관인제작자문위원회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한국의 우수성과 국회의 위상이 관인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1월 21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그동안 하느냐 마느냐 정부의 고심이 컸던 호르무즈 파병. 결국 정부가 오늘 아덴만 인근에 파견돼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독자 파병을 결정하면서 국민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이 됐습니다.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해부대가 아덴만 일대에 파병돼 있는데 이 청해부대를 일부 지역을 확대해서 파병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방부가 오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발표한 청해부대는 국제사회의 해적 퇴치 노력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 중인 전투함 부대입니다.
국회는 청해부대 파견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하는 파견 연장안을 지난달 10일에 의결하기도 했었죠.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독자 파병 카드를 선택한 것은 미국은 물론 이란과의 관계까지 고려한 절충안이라는 분석인데요. 여기에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동 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청해부대를 배치해 유사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중동 지역은 현재 2만 5천 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우리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한데요. 이번 독자 파병의 결정이 외교 안보와 국익 모두를 위한 윈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보수통합 논의가 설 연휴를 앞두고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이 양당 협의체 구성에 전격 합의한 데 이어 오늘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이른 아침부터 제주도를 방문했는데요. 그 이유는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보수통합신당 합류 러브콜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박 위원장은 원지사와의 회동을 위해 오늘 첫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제주도청에서 원지사를 만난 박 위원장은 4.15 총선을 통해 보수정당이 혁신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서 원지사가 보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 세력을 만드는 데 중심점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에 몸담았다가 현재는 무소속으로 당적이 없는 유일한 광역단체자치단이기도 한데요. 박현중 위원장의 혁통위 합류 요청에 원 지사는 숙고한 뒤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앞서 원 지사는 올해 신년 대답을 통해 중앙정치 진출과 관련해선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나조차도 쉽게 결론을 낼 수 없다면서 당장은 제주도민만 바라보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원 지사가 혁통위에 합류해서 다시 중앙정치에 발을 들일지 아니면 제주에 남아서 지사직을 더 유지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의 정치 참여가 늘고 있는 요즘 단순 인재 영입이 아닌 아예 당대표로 청년을 선발한 정당이 있습니다. 연초에 개혁 보수정당을 표방하며 새롭게 창당한 새로운 보수당인데요. 현재 5명의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새보수당에 어제 2명의 청년 당대표를 선발해서 당대표단 구성을 완료하고 오늘 7명이 완전체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청년이라는 단어에 갇히지 않고 당대표라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청년 당대표로서 제가 새로운 보수당에서 겪었던 저의 경험을 더욱 많은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의 새 지도부로 당착의 각오를 밝힌 청년 당대표, 바로 2030 세대인 이효원, 김용태 씨인데요. 1988년생으로 만 31살인 이효원 대표는 현재 심리상담센터 부사장을 맡고 있고 1990년생 만 29세의 김용태 대표는 현재 고려대 그린스쿨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합니다. 새보수당은 지난 16일 29명의 청년 당대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심사와 면접을 통해 4명의 후보자를 1차 선발한 이후 어제 후보자 선발 토론회에서 이 2사람을 청년 당대표로 최종 선발했는데요. 이들은 기존 공동 당대표 5명과 함께 최고 의결기구인 7인의 당대표단 일원으로 당 운영에 참여해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새보수당은 청년들로 이미지만 부각하려는 정당들과는 달리 우리는 청년들에게 실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왜 청년 정당인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청년이 당 지도부가 되어 이끄는 정당. 과연 어떤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정치 키워드 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된 키워드는 역시 호르무즈 파병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번 파병 결정 안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외교 현안과도 맞물려 있는 사안입니다. 이후에 어떤 외교적인 영향이 있을지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을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윤상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독자 파병을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정부의 이번 결정,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요. 또 선박의 자유로운 항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에서 아시아로 원유가 수송된 길목이거든요. 이 길목을 통해서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 대부분을 이 길목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미국하고 이란이 이제 충돌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확대한 거고, 그래서 우리 군이 이제 완벽한 작전 수행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뭐 이번에 특히 이번 결정은 미국이 주도하는 그 IMSC 국제해양안보구상 뭐 보니까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라고도 부르던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또 뭐라고 보시는지, 또 이게 지금 한미 간의 여러 가지 협상 현안, 예컨대 분담금 협상 같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어떻습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요. 이거는 사실상 이 독자 파병입니다. 현재 중동 정세에서 직접 충돌하는 나라는 미국과 이란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 두 나라의 외교 관계를 함께 고려해서 절충안 선택한 것이고요. 우리는 이란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독자 파병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이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미 간의 방위미 분담금 협상하고는 무관한 영역인데, 그렇지만 이 결정이 저는 어떤 경로로든 동맹 역할을 함께 나누고 기여하는 일이라면은 우리 한미 방위 분담금 협상자 안에서 이견을 좁히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맹 의지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포함된 결정이었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일반적으로 국외 파병 부대를 보내려면은 정부가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고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작전 반경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야당 일부에서는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이제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게 있거든요. 동의안. 그러니까 국군 부대 이제 소말리아 아덴마 해협 파견 연장 동의안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연장에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연장 동의안에 보면은 이 파견 지역이 소말리아 아덴마 해역 일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유사시에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하여라는 조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아덴마 일대에서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확대하는 거, 이러한 이제 이 구절에 근거 한시적인 조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저는 이게 좀 작전의 성격이 바뀝니다. 대테러 작전에서 이제 우리의 선박 안전 운항 확보로 바뀌거든요. 근데 국민 보호. 아덴만 해역보다 호르무즈 해협에 가면은 무력 충돌의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저한테도 오전에 결정한 다음에 통보를 했습니다만은 하나 아쉬운 대목이 있다면은 국회와 미리 사전 협의하는 절차가 없었다. 그게 정말 아쉬운 대목이다. 국회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으면 하는데, 아무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정부가 해석하더라도 국회하고 미리 협의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관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위원장께서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투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는데, 어떤 배경, 어떤 이유에서 그러셨나요? 일단은 개별 관광을 하다 보면은 자칫 한미 공조의 틀, 대북 제재 틀을 깰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미 워킹 그룹에서 서로 논의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아시다시피 2008년 7월 달인가요?
박왕자 씨 피살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북한은 우리에게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나 재발 방지 약속 안 해주고 있습니다. 사과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데 개별 관광 추진한다. 이것은 섣부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미 워킹 그룹을 통해서 대북 제재 틀을 깨지 않는 범위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한미 워킹 그룹의 가동을 통해서 뭔가 좀 현실화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 같은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이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 2,700만 원을 징역해 주시며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뉴스의 특별기획으로 준비한 특집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지역 선거 운동도 바쁘시죠? 예. 저는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정무위원장 나오시기 전에 다른 몇 분 다른 상임위원장들 나오셨는데요. 대체로 국회 20대 국회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인 평가에 비해서 해당 상임위는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했는데 보니까 정무위원회는 파행을 거듭하면서 정무라는 단어 대신 전무위원회라 해도 괜찮다 그랬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스스로 자조적인 표현을 갖다가 쓴 적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이었죠. 몇 달 동안 법안이 거의 통과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법안 통과 실적이 전무한 전무위원회다. 정말 100% 전무합니까?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정무위원회는 2건이 통과됐습니다. 근데 다른 상임위 한 서너 개 상임위는 0건인 곳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이 계기가 돼갖고 지금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을 다 통과시키기 시작합니다. 자극을 주기 위한 표현이셨군요. 예, 그리고 제가 세비 반납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금융과 관련된 중요한 법들은 많이 통과시켰습니다. 성과 없다고 세비 반납하셨어요? 국회가 쉬고 있는 동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해 2달 반치 2달 반치 세비 반납하면서 그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한테 제가 릴레이로 한번 지목을 하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세비 반납하면서 지목을 누구로 하셨어요?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받았습니까? 아니요, 수용이 안 됐죠. 네. 또 데이터 3법이 지난 9일에 새해 첫 본회의에서 마침내 처리가 됐습니다. 이제 빅데이터를 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될 텐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고 실생활에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AI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BDAI 묶어서 얘기합니다. 빅데이터, AI.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으면 AI가 기능할 수가 없는 거죠. 데이터가 기본이 되어야지만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도 10만 개의 기본을 모아서 10만 개의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AI, 그러니까 지능화 경제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석유 자원 경제에서 데이터 자원 경제로 넘어간 그러한 시대의 가장 보고인 거죠. 근데 우리는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활용도가 굉장히 낮았던 것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 심지어 구의항에 귀주에 있는 구의항에 데이터 거래소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이 빅데이터가 3법이 통과됨으로써 가명 정보에 관해서는 우리가 학문적인 목적이나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금융에 관한 정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금융에 관련된 정보를 갖다 마이데이터 형식으로 모아갖고 거기에 맞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또 의학
신약품을 갖다가 신약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좋은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한국형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되면서 유형이 파악이 되면서 거기에 맞는 개별 의학으로의 전진, 정밀 의학으로의 전진도 가능해지고 또 보험 상품도 거기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가 있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얘기하면은 국회에서 뭐 모든 분야가 다 관련이 있습니다만 특히 정무위가 이제 금융 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중요 분야인데요. 인터넷 은행의 출범이라든가 핀테크 확산 영향 이렇게 하면 이제 정말 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오히려 이런 미래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줄일 거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전망이 이제 다르죠. 한편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파괴될 것이다 하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후자 쪽에 기본으로 더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예,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뭐 모든 그 혁명이 사실은 새로운 일자리를 갖다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기존에 그 농업 1차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일자리가 대부분 파괴했지만 그때 과도기인 러다이트 운동도 파괴가 있었죠. 그렇죠. 기계 파괴 운동. 그러나 결국 거꾸로 우리 새로운 일자리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정보화 시대에도 지금 디지털 러다이트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만 수없이 많은 또 IT 관련 일자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마 저는 그렇게 보고 다만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편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연령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얘기하면서 한편에서는 아르바이트 4.0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노동이 어떻게 일자리가 줄지 않고 함께 갈 것인가 하는 정책을 같이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플랫폼 경제랄지. 거기서 뭐 아르바이트는 말 그대로 일이란 말이네. 노동 4.0.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유 경제랄지 분산 경제랄지 플랫폼 경제랄지 이런 것들이 한편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의 생활에 갖다가 편익을 제공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노동하는 스타일이랄지 형식 많이 기존 것을 갖다 변경해 나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이 도태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이를 자기 삶의 가치를 갖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노동이 인정받는 그런 구조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이번 국회에서 80여 건의 대표 발의 법안을 내는 등 정말 적지 않은 의정활동 성과를 내셨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 좀 주력하고 싶은 현안이나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남은 임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아서. 대신 뭐 아까 선거운동은 천천히 하시겠다고 했으니 갈 일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그런 걸 썼는데 2월 달에 국회의원들은 선거운동 하지 말고 지금 17,000건의 법안이 남아있으니까 그냥 그걸 다 남은 숙제 해결하자. 그래야지 국민들한테 작은 감동이라도 줄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샌드박스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만 금융과 관련해서 70건 이상의 샌드박스에 태워졌었죠.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37년 만에 이것도 발의했는데 지금 손조차 못 대고 있죠. 그래서 제일 우리 정무위의 큰 현안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절차에 관한 부분만이라도 좀 비교적 여야 간에 쟁점이 적은 절차에 관한 것만이라도 한번 손을 보자. 그래서 공정거래법 개정이라고 하는 역사의 물꼬를 텄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뭐 보험 관련이랄지 또 국민 권익과 관련된 법들 중에 몇 가지 좀 줄여서 이렇게 추려서 여야 간에 좀 마무리하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총선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선 국면이기 때문에 민병두 의원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주 꺼내는 말 중에 하나가 전략통 이런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은 이미 지금 미래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위성정당을 지금 지역 창당식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당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은 막판에 불가피하게 민주당도 만들려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더 다른 승리 전략이 있는 겁니까? 어차피 현재 개정선거법을 통해서 우리가 비례대표 얻을 수 있는 의석은 아마 많으면 한 7석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기존에 비해서 한 10석 정도를 손해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구에 우리가 더 올인을 해서 국민들한테 더 신선한 인물, 새로운 인물, 시대가치에 맞는 인물들을 공천을 해서 우리가 지역구에서 종전보다 10석을 더 이렇게 10여 석 이상을 갖다가 늘리는 것이 최선의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전반적으로 그런 기류로 좀 가고 있습니까? 처음 초기에는 사실 그 위성정당, 위장정당에 대해서 위장정당이라는 표현을 하시네요. 위장정당이죠, 결국. 위장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도 번호가 없어도 다 알고 찍거든요. 네. 진보 후보, 보수 후보를 되게 알고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장정당의 번호가 몇 번이든 그것이 9번이든 10번이든 11번이든 어디에 가 있든 알고 찍을 거다. 그리고 보수 지지층들의 그런 그 충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령 우리 같은 경우는 충성도가 이제 진보 정당하고 분산되는 경향이 있는 데 비해서 보수 정당은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 의석을 얻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최근 굉장히 그 진실되게 다가가지 못한 것이 계속 유지된다고 한다면 아마 그 위장정당이 갖고 있는 효과가 반감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해서 뭐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정말 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너무 많지 않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70여 명이 출마한다고 해서 다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최종 얼마나 남을 것 같습니까? 제가 사실 70여 명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차피 70여 명 중에는 기존의 지역에서 자기 기반을 갖고 있는 분들도 다시 있죠. 청와대 들어갔다 나온 국회의원을 했거나 구청 단체장을 했거나 이제 그런 경우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 뭐 10여 명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기존의 행정관이나 비서관으로 출마하는데 또 신인 가산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알려진 것처럼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인재풀이, 그러니까 청와대 경력을 쌓은 인재풀이 많아진 것의 결과물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에서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조금 앞서가고 있고 정부 여당 심판론보다는 야당 심판론이 앞서가는 거에 좀 취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자각 같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바닥 민심에 있어서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냉정한 시선을 갖고 있는 것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선거는 끝까지 겸손한 자가 이기는 거거든요. 선거는 국민들이 교만한 자를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겼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모습을 갖고 가는 것보다는 하여간 더 겸손하게 국민한테 다가가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목소리를 많이 내는 것.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무슨 청와대에 있었던 것을 갖다가 무슨 그 훈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하겠다는 자기 고백서로 생각하고 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그 전략통일안 소개를 했었는데 역시 지금 항상 보면은 앞서가는 쪽에 가장 패착이 엄한 얘기를 했는데 겸손을 말씀하셔서 잘 짚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은 정춘숙 대변인 또 이현욱 의원 등이 지금 지역 민심에서는 상당히 문제를 여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민병대 의원은 겸손을 얘기했는데 당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민심에 대한 인식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마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자각인 것 같아요. 선거가 이제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사람들이 국민들이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어떤 실력을 보여줬느냐. 최근에 검찰발 논란도 있고요. 뭐 그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시장터에서 만나고 대중목욕탕에서 만나고 이런 분들이 그런 거 갖고 이렇게 뭐 논의를 갖다 제기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사실 국민 대다수는 오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갖다 호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문제로 가게 되면 국민들이 짓는 한숨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이렇게 무겁게 다가오고 또 재래시장 같은 데 가보면 종전에 비해서 이렇게 문 닫은 가게들이 늘어난단 말이죠. 그 문 닫은 가게들이 늘어날 때마다 사실 시장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썰렁하고 동료 상인들한테 주는 분위기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갖다 우리가 가볍게 보기가 힘들고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청년층들이 갖고 있는 뭐 실망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답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치인 민병두의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은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 하는 그 질문을 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마음속에 열정이 남아있는지, 자기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는지, 또 자기 머릿속에는 새로운 생각이 늘 멈추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9대 국회 때는 그 을을 위한 입법이 우리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실제로 그걸 제시했고 그 결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경제민주화 희망 디딤돌 후보라는 어떤 그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기도 했습니다. 근데 20대 국회에서는 주로 제가 혁신성장과 관련된 개척을 주로 해왔는데 21대 국회에 만약에 진출하게 된다면 제가 정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정치가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그 신년 특집 대담 국회 정무위 민병두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국내에서도 우한폐렴 확진자가 처음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격리치료 중인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고 접촉자 중에서도 아직까지 의심 증상 발생 환자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설 명절 민족 대이동을 앞두고 있는 만큼 비상 방역 체계를 좀 더 촘촘히 가동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